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여의도 시럽자들 함께하실 세 분,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종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신상범 전 의원님도 연락 지금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상범입니다. 네, 김경진 전 의원도 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그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3중 수소가 검출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여야가 이거 두고 이제 연일 공방입니다. 그 탈원전 기조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부족한데 침소봉대다 이렇게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들 바라보셨습니까? 이종걸 전 의원님 먼저. 예, 그 삼중수소는 그게 이제 방사능의 일종이죠. 그래서 그 검출이 방사선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그게 이렇게 피부로 막 통과하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치명상은 아닌데요. 지금 한 71만 3천 베크렐이라고 하는 것은 약 토양으로 따진다면 한 470kg 정도라고 하는 그 토양에 묻혀 있는 정도이긴 해서 뭐 그게 지금 검출된 그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막 치명적인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빙산의 일각처럼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원인 규명이 아주 필요한데, 예. 보니까 한 8년 전에 차수막 이게 이제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서 그게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그로 인한 누출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사실 다행이겠습니다. 그것만 바로 이제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이제 한수원에서 대응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합적으로 그 내부 지역, 외부 지역 할 것 없이 이것이 뭐 꼭 외부 유출, 이번 요건은 외부 유출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검출된 것 하나만으로도 원전 부지 전체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예. 아주 심도 있게 이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된다, 진상규명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상범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에서 좀 자제해 줘야 되는 게,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거나 하는 것도 사실 자제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자들끼리 좀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좀 판단해 주는 게 맞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이게 뭐 삼중수가 위험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몇십 배가 나왔다고 할 때 언론 보도를 볼 때 조심해야 될 대목이 이제 청취자들 다 알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험하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과학적으로 판명 나올 때까지는 아마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다는 상식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더라도 이게 보니까 뭐 삼중수소라는 게 자연 상처도 있고 우리 몸 안에도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 중요한 게 결국은 그러면 이게 바깥으로 나갔느냐, 원전 부지 아니냐 바깥이냐,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 이거는 그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지하 배수로 맨홀에 그 물이 고여 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18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나오는 게 정상적이냐? 그쪽에 설명을 들어보면 물이 고인 건 사실인데 이거는 당연히 수구에서 폐기물 저장소에 처리해 내보내다. 다시 말하면 배출구. 그러니까 발전소 바깥으로 나가는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예. 삼중수소 기준치가 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 위험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지속적으로 됐느냐 일시적이냐 문제인데, 이미 요번에 문제가 돼서 그거는 물은 뺐고 그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배출 기준치 이내 1만 베크렐 정도였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도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게 왜 저 시민단체, 그러니까 반해 운동하는 지역의 막 환경운동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배수로를 바깥에서 이렇게 배수로 이외에서 검출됐으니까 큰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로 뭐 아까 때 바깥에 있는 그런 논과 밭에서 나오는 그러면 벼와 그 농산물 그다음에 그 바닷가에 뿌려져 그 바닷가로 배수로가 됐다면은 그 나오는 물은 안전할 거냐, 그 주민들은 얼마나 안전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전문가들인 학자들이 일단 아니라 하고 있고 예. 또한 그 한수원의 말을 못 믿는다면 한수원 노조가 있을 거면 노조 예. 거기 그 발전소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노조일 텐데 그 노조에서도 딴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만 믿고 정당에서 이렇게 대변인 명의에서 더 나가서 네. 대표까지 나와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국회 조사까지 운운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 비과학적으로 보여요. 예. 그 이제 과학적으로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당이 저는 어떻게 뛰어들어서 정치적 논쟁으로 갖고 가는 것은 결국은 네. 월성 원전 수사를 하지 네. 말라는 쪽의 주장. 또 그러면 아니면 한쪽에서는 그러면 계속 수사하라는 주장에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삼중 수소 이 논란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말씀이나 네. 또는 환경운동연합의 말처럼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예. 아니면 그 보도가 나간 직후에 카이스트의 지금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아니 이거 뭐 이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도 있고 우리 몸 심지어는 우리 몸 안에도 있고 예. 이게 과도한 양을 쥐었을 때 문제가 되지 이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의견이 지금 다르는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면 어느 의견이 맞는지를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국회 소집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감사원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다. 그때 감사가 안 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감사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예. 이게 1차 기관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 말이 맞는지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낙연 대표 말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따지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금 꿀먹은 버니처럼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국회에서 불러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면 민주당이나 이 이낙연 대표나 환경운동연합이 조금 과장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증은 드는데 예. 어쨌든 따져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대한민국 전체에서 특히 지금 이 민주당 정부에서 제일 못하고 있는 게 그 우리가 이제 경주에 원자력 방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근데 이 방패장은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장갑이라든지 소소한 물건에 대한 어떤 이걸 보관하는 게 원자력 방패장이고 가장 중요한 원자력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 원자력 발전소 한 군데다가 그냥 이 콘크리트 이렇게 벽 두껍게 찧어서 그냥 거기다 그냥 아예 집어넣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게 국가 전체적인 문제니까 여야 가리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원자력 폐기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정권에 결국은 정무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서 예. 어느 정권도 이걸 공식적으로 처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현재 권리 집권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게 삼중수소 물 조금 나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핵 폐기물 자체를 발전소 한 구석에 치워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해결을 하거나 입도 뻥긋을 안 하고 있는 이 자세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그 4차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이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라는 새 화두를 꺼내들었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를 얘기합니다. 야당은 이거 모두 다 현실성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 먼저 이종걸 전 의원님 의견 좀 주시죠. 예. 예, 이 코로나 재난이 벌써 1년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백신 때문에 이제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도 이런 재난이 덮칠 때는
자발적인 어떤 모금을 위한 구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무슨 이익 공유제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다만 예전에 무슨 평화의 댐 기금 같은 거 볼 때는 정부가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정부가 앞장서게 되면 그것이 항상 윽박지르는 것이 되고 예. 강제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양자 간의 문제에서 좀 잘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코로나 수혜 계층이 있고 어찌 보면 코로나 승자라고까지 부르는 그런 이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한꺼번에 떨어졌지만 그 효과는 불평등하게 심지어는 아주 이익을 보는 계층과 네네. 아주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계층이라는 게 벌써 이미 역학조사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타겟팅의 구제 방식은 뭐 나라로서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너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그것을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그것은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금 코로나 불평등에서 TF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것의 차별성, 그러니까 그 진행할 때 어떤 것이 피해를 보고 어떤 것이 그래도 상대적인 이익을 받느냐라고 하는 건 말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갈라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관해서 정말 강제는 아니고 예. 예. 어떤 자발적 참여를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과세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떤 인센티브 중심으로 네. 뭐 이제 세액 공제라든지 뭐 그 금융 지원을 그에 대해서 해준다든지 예.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그 회사나 분에 대해서 예. 그런 예. 사회 통합 기금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성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또 보상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뭐 분명히 그것마저도 또 강제다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네네. 누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분명한 방식대로 하게 되면 네네. 저는 뭐 이것을 공유다 뭐 이렇게 또 반시장이다 이렇게 좀 생경한 단어보다는 예. 예.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제도나 그에 대한 이렇게 권유 또 앞장서는 이제 선도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정부가 그걸 앞장서 나간다고 하는 데에서는 저는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이종걸, 신성범,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요. 샵 0941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떠십니까? 그 이익공유 기본 자체가 뭐 이낙연 대표가 뭐 강제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발성을 전제로 해서 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하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이른바 K자 양극화 이걸 해결했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예. 예, 취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예. K 양극화라는 게 아시는 대로 고소득층은 더 돈이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예. 저소득층 소득이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이거 맞는 이게 이제 맞아요. 맞는데 이걸 더 많이 벌었으니까 또 돈을 내놔라 그걸 나누면은 좀 더 예. 불평등이 줄어들 거냐. 그러니까 이해는 이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러면 이제 많이 벌은 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벌은 기업이 뭐냐, 예. 소황을 누린 기업이 뭐냐 볼 때 우리는 이제 뭐 앱 배달앱 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배달 민족인가 하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전자업체가 잘 됐다니까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과연 첫째 코로나 덕분에 때문에 돈을 더 벌었냐, 그러니까 기업이 첫째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을 테고 그러면은 그걸 또 그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그러면 다른 것도 뭐 많이 지금 내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인세도 많이 내고 있고
가맹점을 중소기업체 가맹점 감면해주거나 대출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마당에 예.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하라 그럴 때 얼마나 응하겠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면은 지금 해주는 식이라면 지금 자발적으로 해주 있다면 그 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의를 베풀면 정부에서 그 세금 감면해주는 그런 착한 임대인 제도 이상을 못 벗어날 것이라는 한계가 있는 건 없어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는 민간 기업에 기대는 것은 굉장히 좀 선의에 기대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으로 그냥 선의를 맡겨놓고 정부 예. 재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정부 재정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실성이 없는 거죠. 예. 이거는 해보나 예. 마나 제가 볼 때 결론은 뭐 좀 뻔한 예. 건데 그래서 차라리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이게 뭐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특별재난연대세 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정부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더 냅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고 또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법 같은 거 있잖아요. 방역 때문에 예. 회사와 그런 그 자영업자들 피해 본 사람들에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네네. 이런 게 좀 더 정직한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더 결과적으로 더 늘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전공법, 정부가 제조를 하겠다, 그 재정 마련은 새로 법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정말 100% 공감하고요. 예. 이게 과거 역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빈부격차가 특히 이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부를 증가하기 위해서 빈부격차가 정말 급격하게 벌어질 때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국가나 그 사회가 항상 망하는 길로 들어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역사가 퇴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K자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코로나 이전에도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하면서 이 곳곳에서 지금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슈퍼가 지금 어떤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같은 큰 대형 매장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대형 매장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지금 이런 사회 변화 과정을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걸맞춰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용 형태라든지 또 생활 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니까 국가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고용을 창출해내는 부분도 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동참해야만 우리 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어떤 자발적인 어떤 방식도 좋고 방금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식으로 어떻게 보면 특별 세금을 예. 물리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 논의의 출발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해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 함께 뭔가를 좀 도출해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대표 영입 단일화 여부 이거 두고 지금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보니까 뭐 내홍 조짐도 좀 있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응 말라 당대당 통합은 콩가루 집어낸다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세게 했을까요? 먼저 이거는 심성범 전 의원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 김종인 위원장의 예. 입장은 제가 볼 때는 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한테 우리 당에 들어와라 아니면 네. 우리는 그냥 그 경선 국면에서 후보 진행 과정을 그냥 간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판단하라고 제가 던진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는 대로 그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현재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당 통합이니 이런 식으로 그 안철수 대표를 입당시켜야 된다는 동의는 모시자는 분위기가 안철수 예. 대표를 모시자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나오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적으로 쭉 빨리 간단 말이에요. 당이 예. 제1야당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도 정했잖아요. 2월 말까지는 국민의힘 시장 후보를 뽑겠다. 그때 봐서 예. 2월 말에 봐서도 만약에 단일화 여지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의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높은 지지가 유지된다면 그때 봐서
단일화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거고, 심지어 이제 더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은 3자 구도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3자 구조로 가도 꼭 이기느냐, 다시 말하면 그 국민의힘, 국민의당, 민주당 후보가 3자로 가도 이길 수 있느냐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묻는다면, 제가 볼 때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본인도 네.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다기보다는 그런 각오로 예. 단일화를 일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가야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산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지 않을 거면 그 가만히 있어라. 무슨 뭐 당대당 통합이니 이런 거 자꾸 움직이지 말아라. 이를테면 최근에 뭐 오세훈 전 시장 만나려고 하고 그랬는데 네, 그 이런 얘기겠죠? 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냥 괜히 다른 예.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안철수 후보만 계속 키워주고 결국 3월 달에 가서 단일화 협상을 하더라도 예. 국민의힘이 불리한 취지에 놓을 수 있다는 걸 왜 모르냐고 당내 예.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죠. 예. 이종걸 전 의원께서는 뭐 지금 뭐 상황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뭐 입당하진 않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예. 뭐 안철수 대표가 좀 옵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경륜이 아주 높으신 김종인 대표는 우선 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을 우선 네. 국민들한테 먼저 딱 분명히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좀 초기 구도는 김종인 비서위원장 대 여러 그 잠재적 주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 대 이렇게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그 구도가 국민의힘에는 결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뭐 예. 거의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저 오세훈 잠재적 후보이시고 그 시장도 하셨던 오세훈 전 시장요. 전 예. 의원이나 예. 또 정진석 위원장이나 다 마찬가지의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어느 정도 결과를 놓고 예. 그 당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뭐 이런 그 서울 시장을 놓고 보는 국민의힘의 그 영역을 좀 더 이렇게 넓혀나가는 네. 논의의 어떤 중심으로 화두를 잡아가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예. 결코 뭐 그렇게 크게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그렇게 예. 국민의힘에게 그 결정적인 손해를 주거나 뭐 이익을 또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상대가 돼 있는 우리 여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볼 때 좀 요새 너무 조용해요. 예. 조용하고 예.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팔 꺾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어떤 논의에 그 장을 뺏기지 말고 예. 그 민주당이 진정한 그 당의 어떤 여러 흐름들을 이곳에서 더 크게 큰 깃발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효진 전 의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안 대표가 또 뭐 이게 우연이라고는 하는데 그 대구 803 쪽에서 그 홍준표 의원과 만났습니다. 또 네. 보니까 또 김동길 교수 이전에 옛날에 그 안 대표를 공격했던 분인데 이분도 만나시고 뭐 이른바 저 광폭 뭐 스킨십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김동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느 시점부터 지금 이제 아마 보수 진영 농객으로 좀 활동을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803의 동화사에서 이제 그 진재 스님 만났는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하고 이제 같이 만난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수도권에 있는 보수 표심들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연결되는 민심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잡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들 외에도 여기저기 이제 광복 스킨십 행보를 보이는 게 과거의 안철수 본인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의견도 청취한다. 아마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
그 본인 입장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꾸 지금 야권 쪽 후보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오늘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동안 하신 군부를 떼온 것 같은데. 네. 자, 왜 지금 오늘 한다고 이렇게 나설까요? 이것저것 많이 지금 재다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무슨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 어떻게 예. 보면 쫙 이렇게 자기 기반을 이게 나올 만한 기반을 다 닦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자기와 그 가족에 관한 그 불기소 처분 다 받았죠. 예. 부친에 관한 것도 다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랄까 그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게 사실 다 자기가 출마할 준비를 딱 끝내놓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지난 일요일쯤 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 이제 미루다가 네네네. 오세훈 전 시장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나는 거와 성사 여부 이런 걸 판단한 끝에 오늘로 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저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남는 게 오세훈 전 시장인데 예. 오 전 시장도 제가 듣기로는 출마할 의향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다시 말하면 안철수 대표와도 지금 만나지도 않고 예. 당 내에서도 왜 그런 식으로 조건부 출마선을 했냐는 비판도 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나경원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하게 되면 지금까지와 달리 굉장히 판이 커지고 국민의힘 후보군이 9명, 10명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흐름은 어떻게 보면 관심은 많이 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이정걸 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판이 거의 야권 쪽 후보 쪽으로 많이 지금 뭐 이른바 흥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쪽 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조용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저는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본격적인 판이 이루어지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저력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바로 단일화의 과정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최소한도 단일화라도 해서 그 본인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또 당내에서는 좀 판을 좀 더 키우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또 오세훈 후보가 그 조건부 출마를 한 것은 본인이 그 서울시장이라는 직보다는 반드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시장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공적 그 열망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그런 이제 흐름으로 이번에는 설사 포기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이제 정치 그 앞길에 대해서 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김경진 전 의원님. 지금 이전에도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그 안철수 국민당 대표는 사실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셨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그 3파전 이런 쪽으로 하시는 현실성은 아까 신성문 전 의원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리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3파전을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내부 검토를 해봤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 그룹이나 또는 이게 이 분석하는 쪽에서는 3파전을 하면 이게 필패 아니냐, 당연히 그냥 민주당 압승 아니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셈법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마 높이 평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어느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이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3파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결국 두고 봐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시간 지금 다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걸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